단원이 과학탐구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에 대한 인간의 노력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볼 차례다. 그쵸? 정확히. 우리는 과학의 정의를 알고 있으며 과학적 방법론과 같은 용어도 낯설지 않다. 그쵸? 우리 앞에서 과학사 하면서 과학이 뭔지, 과학적 방법론의 아버지, 뭐 그로스테스테 이런 사람들 공부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미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이 무엇인지, 과학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과학이 아닌 거. 과학이 의미하지 않는 바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에서 가장 멋진 출발점은 무엇이 과학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말해보는 것이다. 과학이 아닌 것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배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요. 자,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무게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예요. 무게와 속도와의 관련성을 좀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험 재료는 무거운 책, 그다음에 책과 동일한 크기의 마분지, 마분지는 두꺼운 종이에요. 두꺼운 종이 한 장. 그다음에 책과 동일한 크기의 도화지, 그림 그리는 도화지입니다. 좀 더 얇죠, 이거보다는. 네, 책과 동일한 크기의 일반 종이, A4 같은 거죠, 그쵸? A4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근데 크기는 다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실험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책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마분지, 두꺼운 종이를 듭니다. 다음에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느 쪽이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당연히 무거운 책. 네, 책이 먼저 떨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두꺼운 종이 도화지를 들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일반 도화지예요. 그림 그리는 도화지. 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마분지가 먼저 떨어지죠. 마분지가 먼저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도화지와 일반 종입니다.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도화지가 먼저. 도화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더 좋겠죠. 더 재밌겠죠. 수업이. 예, 근데 요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사실 아쉬워요. 네. 근데 만약에 A4용지가 만약에 네.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게 그 뭐지? 네.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네. 공기 저항이 촥 되면서 엄청 빠르게 떨어지죠. 예, 제가 그 뒤에 이제 또 설명할 거예요. 예.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여러분은 책이 마분지보다 훨씬 더 빨리 땅바닥에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마분지는 도화지보다 더 빨리 땅바닥에 떨어진다. 두꺼운 종이는 일반 종이보다 더 빨리 바닥에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일반 법칙을 도출해낸 거죠. 그쵸? 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그런 그 결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험에서 책은 가장 무거운 물건이고 마분지가 다음으로 무거운 물건이며 도화지가 다음이고 일반 종이는 가장 가벼운 물건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실험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실험에서는 그런데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실험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는 듯이 보이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이 결론이 정말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네, 틀려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무게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죠, 그쵸? 네. 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그 어떤 탑 위에서 쇠구슬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랑, 그쵸? 네. 이따만한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랑 뭐가 먼저 땅에 닿을까요? 포탄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꼭 그렇게 보이죠, 그쵸? 네. 네, 실제로도 그러할까요, 아닐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 똑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똑같이 갈릴레오 떨어져요. 갈릴레오가 실험했던 게 그거. 네, 실험했었죠, 그쵸? 기사에 네,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에서는 꼭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포탄이 먼저 떨어진다. 네,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바로 요 우리 실험의 경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책이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지고 꼭 그렇게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봤을 때도 방법론을 잘못 적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사실을 관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실험을 해서 그로부터 일반 법칙을 도출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틀린 그 실험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다른 실험을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네, 더 알아보는데요. 네, 조건은 같아요. 조건은 같은데 또 하나 그 물체를 마련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금속 종이 클립. 우리가 말하는 클립 있죠, 클립. 네. 그쵸? 클립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돌멩이 하나를 준비하는데 마분지보다 더 가벼운 두꺼운 종이보다 더 가벼운 돌멩이를 준비해 달래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피가 굉장히 작겠죠, 그렇죠? 네, 부피가 굉장히 작지만 그 돌멩이인 그런 돌멩이를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그래서 실험에서 해설 나오죠. 그래서 그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번에는 예전엔 책하고 두꺼운 종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하고 클립. 그쵸? 네.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와 클립. 이렇게 4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그 클립 대신에 돌멩이로 하는 거예요. 돌멩이. 책과 작은 돌멩이. 그다음에 두꺼운 도화지와 작은 돌멩이, 그다음에 뭐 일반 종이와 작은 돌멩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4번 떨어뜨리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책하고 떨어뜨리는데 이번에는 이 종이를 뭉쳐서 공처럼 만드는 거예요. 일반 종이를요, 일반 종이. 그러니까 종이 중에 가장 가벼운 A4였잖아요. 그쵸? 네. 가장 가벼운 A4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그쵸? 예,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번 떨어뜨려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떨어지지. 네, 맞아요.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화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두꺼운 도화지나 일반 도화지나 그 일반 종이 A4 있죠. 그쵸? 네, 그거랑 클립이랑 돌멩이랑 종이 뭉치랑 하면은 뭐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둘이 똑같이. 똑같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클립이나 돌멩이나 종이 뭉치가 먼저 떨어집니다. 왜요? 무게는 뭐가 더 가벼워요? 실제 무게는? 클립이 더. 클립이나 돌멩이가 더 가볍죠. 그쵸? 네. 근데 이번에는 얘네가 먼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재현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공기 저항. 공기 저항이죠. 그쵸? 네, 공기 저항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마분지 같은 경우는
훨씬 무겁지만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늦게 떨어지고 클립이나 종이뭉치나 돌멩이는 저항을 안 받으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더 슉. 빨리 떨어지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실험 결과가 뒤바뀌는 거죠.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돌멩이나 클립이나 종이뭉치는 더 가벼운데도 두꺼운 도화지보다 빨리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예, 첫 번째도 과학적 방법론을 거쳤지만 올바른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현이가 그 밑에 요 단락 읽어주세요. 이번 실험을 통하여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대체로 책과 종이 클립은 거의 동일한 시간에 땅바닥을 친다. 종이 클립을 이용한 다른 시도들에서는 아마도 종이 클립이 다른 물체들보다 더 빨리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분명히 돌멩이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G에서 I 단계에서는 이 모든 시도들과 더불어 이전 실험에서는 가장 나중에 땅바닥에 친 바로 그 종이가 아마 먼저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종이 뭉치를 책과 함께 떨어뜨리는 G 단계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종이 뭉치가 책과 거의 동시에 바닥을 치거나 책보다 조금 늦게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번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사실은 이전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틀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종이 클립은 분명히 마분지와 도화지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두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 돌멩이는 책보다 상당히 가볍지만 책과 거의 동일한 시간에 땅바닥을 친다. 아주 세심하게 돌멩이를 고른다면 이 돌멩이는 마분지보다 가볍지만 그럼에도 마분지보다 훨씬 더 빨리 땅바닥에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땅바닥에 떨어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바로 그 종이를 말아서 공처럼 뭉치로 만들었을 때는 갑자기 마분지와 도화지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반드시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을 이렇게 수행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이번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물체의 모양이 떨어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종이를 평평한 상태 그대로 남겨두었을 때에는 다른 어떤 물체보다 훨씬 더 늦게 떨어졌다. 그러나 공처럼 단단한 뭉치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몇몇 다른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졌다. 조그만 돌멩이와 종이 클립은 다른 물체와는 굉장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다른 속도로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실험들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가의 문제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모양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실험이 그럭저럭 잘 진행이 됐는데 미처 무엇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재현아? 공기저항. 네, 공기 저항. 공기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그 물체의 모양이었죠. 그쵸? 네. 예, 이 모양을 제대로 고려를 못 해준 거.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게만 생각해서 실험을 진행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구나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나중에 모양이라고 하는 거, 모양과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실험 결과가 틀렸다는. 틀렸다는 게 나오죠. 그쵸? 네. 자, 요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실제적으로 아이작 뉴턴경은 공기 저항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활용한 최초의 과학자였다. 이 개념은 물리학에서 좀 더 공부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공기 저항이란 실제로 어떤 물체들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원인을 말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자. 뭐 공기 저항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쵸? 자, 훨씬 더 무거운 물체일수록 훨씬 더 공기 저항에 적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을까요? 무거우니까 공기를 밀착해서. 네. 모양과 관련돼 있잖아요. 공기 저항이. 그쵸? 네. 네, 모양과 공기가 닿는 면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동일한 모양과 면적인데 무게가 그만큼 커진다면은 어때요? 무거운 나아가는 힘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니까 공기 저항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진다. 세진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이, 물체 자체가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공기 저항이 걸리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이겨내니까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네. 자동차가 빨리 달리다가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아요. 똑같은 마찰력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따만한 큰 트럭은 어때요? 이게 더 많이 가죠. 더 많이 가죠. 왜 더 많이 가요? 무게가 실려 있어. 무게가 있어서 지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 트럭에 걸려 있는 상태니까 더 많이 가는 거죠. 그쵸? 네. 그에 반해서 작은 경차는 어때요? 그냥 바로 끼고. 덜 밀리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공기 저항에 의해서 무거운 물체가 공기 저항을 덜 받는 이유도 같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무거운 물체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기 저항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자, 또한 훨씬 더 조밀한 물체일수록 공기 저항에 훨씬 더 적은 영향을 받게 된다. 표면이 거칠거칠한 것과 매끈매끈한 게 있다고 해봐요. 자, 뭐가 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거칠거칠한 게 더. 거칠거칠한 게 많이 받죠. 그래서 타이어도 어때요? 막 홈 같은 거 새겨져 있고, 그쵸? 네. 그리고 그 타이어 고무 이렇게 손으로 밀려 그러면 어때요? 안 밀리죠. 안 밀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거기에 다 그런 조그만한 미세 뭐 구멍들 이런 거 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자전거 타게 되면은 길이 미끄러울수록 이렇게 트레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자전거 타이어가 그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면이 훨씬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머니들이 타는 생활자전거 그 타이어는 어때요? 비교적 매끈매끈하죠.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지면을 밀려갈 때 마찰력을 덜 받게 되니까 그런 거죠.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공기 저항을 없앨 수 있다면 모든 물체가 무게, 모양 또는 어떤 다른 특징에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무거운 물체라고 해서 만유 인력을 더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더 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만유 인력이 더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그거 더 빨리. 네,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무게도 달라지겠죠. 그쵸? 네. 질량은 똑같은데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해서 무게가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 버리겠죠. 그쵸? 네.
네, 그런 결과가 올 텐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일한 질량이면 동일한 무게가 나오죠,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공기 저항이라는 걸 없애놓은 상태라면은 모든 물체가 동일한 만유 인력을 적용받을 것이고,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을 거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쵸? 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폴로 우주 탐사선이 나중에 그 달에 가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달에는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우주인이 망치 하나하고 깃털 하나를 들고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둘이 동시에 떨어요. 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동시에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쵸? 얼핏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결론이 과학적으로는 틀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앞선 두 가지의 실험에서는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수학 공식을 곁들인 뉴턴의 실험에서는 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래서 뉴턴이 이거를 쭉 설명한다고 해요. 아마 만유인력의 법칙 가지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한 뒤에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사실을, 중요해요, 증명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을 통과했으니까 이거는 과학적 사실로 증명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증명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얻은 결론도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사실을 대다수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쵸? 사람들 경험상으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쵸? 근데 공기 저항이라는 거를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뜻이며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 결론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론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점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구나. 이거는 사실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게 정말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모든 요인들을 다 알고서 실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뭘로 추정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부분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뉴턴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기 어려웠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추정 가정 위에서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중에 우리도 아까 배웠지만 플랑크 이후로 양자역학이 태동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과도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지만 틀린 거로 밝혀져 버렸죠. 그쵸? 네. 예,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모든 그 상황에서 일정하다라는 그 추정의 가정에 기초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재현이가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빛의 속도가 지금 초당 30만 킬로미터 될 거예요. 네.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변적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네, 네, 아인슈타인으로 기초로 했던 현대 물리학 자체가 다 깨져버린. 아, 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한참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재현이가 그거를 입증하는 실험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한다면은 이젠 현대 물리학을 넘어서는 다른 물리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내린 결론들이 이게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확고한 결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과 범위 안에서는 일단 이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밖에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밖에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관측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는 의미 이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결론이 항상 잠정적인 거예요. 잠정적.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 아, 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단 그런 의미밖에는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했던 것들이 확정값으로 바뀜에 따라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런 학문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이해한 신학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과학처럼? 아니요. 아니에요. 신학과 교리는 증명할 수 있는 영원 불변 확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죠. 그쵸? 그래서 네. 신학과 과학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과학은 항상 잠정적인 결론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신학은 어떤 거예요? 잠정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아니에요. 영원 불변하고 확고한 결론을 제공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과학은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데 신학은 반대로 무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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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재현이? 아니, 그 반대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신앙을 믿는 기초와 근거를 과학에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과학에 두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언젠가 과학에 두면 변화할 수 있어요. 네, 과학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잠정적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과학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과학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쵸? 네, 이해해 나가는 대상으로서 과학이 존재하는 것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과학의 주장과 결론의 근거에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거는 그래서 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한 교리와 신학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확고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과학의 잠정적인 결론들이 항상 바뀌어도 신앙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안 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과학이 그 밝혀낸 그 일반 은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올바르게 밝혀낸 결론들은 이런 우리 확고불변한 진리, 신앙의 대상과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잠정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확실한 변하지 않을 그렇죠? 변하기 굉장히 힘든 수준의 어떤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봐도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긍정하는 일반 은총의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 비가 오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의 이치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구름의 어떤 모양과 방향을 분석해서 한 몇 시간쯤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비가 오겠구나. 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걸 부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신학의 대상으로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런 건 안 하고. 안 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 그리고 과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 법칙들은 신앙과 충돌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사에서 쭉 배웠지만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과학은 항상 변하고 잠정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뭐가 잡아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붙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믿을만하다. 네, 잠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워주신 법칙으로서 여전히 신뢰하고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 기독교 신학에서 오히려 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의미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과학을 얘기를 하면은 과학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선이 없어요, 선이. 그러니까 항상 잠정적인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학 자체로는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대충 뭐 여러 뭐 자료들에 의해서 확립이 됐기 때문에 믿을 만해.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네, 과학적 방법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쌓이면은 이제 과학 법칙으로 격상해주고 그러는데 과학 법칙으로 격상됐다고 해도 과학 그 자체로의 의미로만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정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과학 법칙 수준으로 격상된 이제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토대를 누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그렇죠. 성경이 오히려 신학이죠. 신학이 오히려 그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과학과 인제 신학, 그쵸? 신앙과의 관계가 인제 여기서 인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여서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 이 부분이에요. 과학은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신앙을 쌓아 올린다는 거는 애초에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신앙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는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신학이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토대들을 쌓아 올리면은 그런 과학이 폐기되느냐, 과학과 충돌하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칙 수준으로 격상된,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히 잘 쌓여 있는, 예,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확립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예, 받아들여서, 그쵸? 예, 충분히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오히려 신학, 성경이 제공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너희가 발견하고 확립해 봐라 라고 예, 그 격려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예, 신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 되려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전혀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가 됩니다.